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진통 끝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모수 개혁이 이루어진 건데요. 이제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한지, 그래서 노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지는 아직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어렵게 이뤄낸 연금 개혁의 의미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또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유종성 소장 나오셨고요.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 어렵사리 합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참 아마 제 기억만으로 10차례가 넘게 토론을 했고,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와서 결국 모수개혁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네, 그간의 맞습니다. 과정, 네. 소회도 남다르실 것 같아서 네. 먼저 좀 네. 정 대표님께 마이크를 네. 돌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연금과 관련된 논의는 지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이후에 합의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난한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논의했었는데 그것도 불발에 이르렀습니다. 어저께 우다닥 정말 여야가 합의로 끝을 냈습니다. 사실은 막판까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합의를 이뤄냈고요. 모수개혁은 지금 현재 9%인 보험료를 13%로 네. 상당히 보험료는 이제 많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지 적자 시점도 7년 정도, 그리고 기간 소진 시점도 한 9년 정도 뒤로 미뤄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급한 불은 껐다.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하고, 핵심적으로 보면 이제 작년에 사실은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확인한 이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제출된 13에 50 더 내고 좀 더 받는, 그래서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시민들의 열망은 좀 좌절됐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태일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근데 정말로 이번 그러니까 어제의 합의가 정말로 의미를 가지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어제 한 걸로 끝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어제 한 거는 그러니까 모수 개혁은 좀 더 그러니까 진정한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다. 그래서 정말 이어지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만, 그래야만 어제의 개혁이 정말 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개혁 작업의 진짜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연금 역사를 보면 8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 후에 세 번째 연금 개혁을 이뤄냈다라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9년 기금 고갈을 연기시켰다 하는 거에 의무부여를 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어제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표가 40표, 기권이 44표, 합해가지고 84표, 거의 3분의 1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반대나 기권을 했어요. 굉장히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데, 그 반대의 많은 목소리가 청년들을 대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이번 개혁안이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판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죽어가는 환자한테 산소호흡기 다른 것밖에 안 되고, 더더구나 이제 심하게 말하면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미래 세대에 착취를 하는 거다. 그런 비슷한 논리까지 나왔는데, 저는 이게 제 나이가 만으로 지금 68세에서 69세가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저는 제가 늙었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으로는 늙은이지만은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는 늙은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노인들, 진짜 노인들 말고 젊은 노인들은 일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일만으로 보적한 것을 연금으로 보충할 수 있게 하고 진짜 늙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연금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지 않고서는 지금 65세 이상 지금 이제 25년, 앞으로 30년 이렇게 살게 되면은 놀라고 해도 놀 수가 없고요. 네. 젊은 세대가 노인 부양부여가 100%가 앞으로 넘어가는데 그건 어떤 개혁안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미봉적인 개혁을 했는데 진짜 구조 개혁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준은 노인이죠. 젊게 사시는 것 같으니까. 아,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합의된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일단은 관심이 가죠. 앞으로 내가 받아야 된, 받는 돈인 거죠. 이게 40에서 43%, 3%포인트 네.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실제 내가 노후에 이걸 받으면 얼마나 그러면 금액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냐. 네네. 체감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적으로 이제 설명할 때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중간 소득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A값을 하는데 뭐 309만 원 정도 계산합니다. 네. 309만 원. 그런데 이제 월급이 309만 원인 근로자가 어느 정도 보험료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얼마 정도 받느냐 할 때 네. 대체로 이제 3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이제 뭐 이 보험료가 13%면 지금 9%에서 27만 원에서 이제 13% 계산하면은 이제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득 대체로는 40에서 43으로 올라가니까 그 계산이 이제 우리 CD에도 나오지만은 뭐 7만 원 정도 더 받으려고 12만 5천 원 정도 더 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생애 기간으로 하면 40년 생애 기간으로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더 내는데 청년 기준으로 네. 실제로 받는 거는 한 2천만 원밖에 더 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근데 연금 개혁이나 연금을 갖다가 뭐 여러 가지 제도를 갖다 변화시키는데 보면은 20대 청년은 당연히 한 40년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50대 뭐 정도는 뭐 한 10년밖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담도 청년이 더 질 수밖에 없고 또 만약에 소득 대체율을 그래서 더 올려야 된다고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이 청년들이 너무 노후에도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 이제 뭐 131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40년 가입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40년을 보험료를 못 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평균 한 27년 정도 계산한다고 보면은 300만 원 가입자가 한 103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 정도 소득 대체율로는 현재 OECD 3배에 이르는 노인 빈곤율, 이 부분들이 청년 세대들도 여전히 노인 빈곤을 한 30% 정도 유지하면서 네. 빈곤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만큼 소득 대체율도 그에 걸맞게 올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에게는 아쉽고 또 미안하고 이후 청년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좀 더 역할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 정부가 안으로 제기했었던 그러니까 젊은 층에게는 인상률을 좀 천천히 올라가게끔 하는 그 차등 인상이죠. 이건 이번에 제외가 됐죠. 여러 뭐 논란 끝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청년층이 조금 더 많은 짐을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가 된 건 분명히 맞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년층의 불만을 다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표도 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저희가 짚어야 될 게 43%로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기존 지금 연금 받고 계신 분들한테도 43%로 바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연금을 이제 내고 계신 그러니까 그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나중에 받게 될 게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수님께 설명. 네.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요 이미 한 43%보다 더 높을 때 주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받고 계세요. 그래서 뭐 지금 연금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은 네. 거의 뭐 다 43% 이상의 그 대체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향은 없는 거고요. 이제 그냥 앞으로 받을 분들은 이제 43% 남게 적용되는 네. 거죠.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개혁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 인구 구조를 봤었을 때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제 다 은퇴를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연금을 이제 받고 계시는 거고 이제 2차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죠. 보면 한 1968년부터 1974년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 그러면은
보면 이제 50대로 들어와서 저희 딱 법정 연령, 은퇴 연령까지 딱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여기에 딱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일정 기간을 거쳐서 이제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분들만 950만여 명 정도 이분들이 연금 수급을 받기 시작하면 아마 국민연금의 재정 구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2차 개혁이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소장님.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고령화가 늦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금년에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이 이제 20%가 되는데, 근데 고령화 속도가 우리가 빠르기 때문에 이 노인 부양비, 그러니까 65세 기준으로 하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근로 연령층 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노인 의존율이라고도 하고요. 노인 부양비가 100%가 넘게 되는 세계 초유의 국가가 됩니다. 근데 한 20, 30년 후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럽의 국가들은 노인 부양비가 50%, 60%로 올라가는 거에 대비해서 연금 개혁을 아주 그냥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50%, 60% 아니라 100%를 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이 1인당 평균 65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소득 대체율이 70% 시작해서 60%는 낮아지고 순차적으로 조금씩 낮아져 가지고 지금 이제 41.5%까지 내려왔다가 네. 내년에 43% 1.5% 올린다는 건데, 기존에 냈던 거에 대해서는 옛날에 보장했던 소득 대체율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소득 대체율이 지금 김 말씀하신 것보다 43%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올해 그런데 평균은 41%죠. 아니 41.5. 그거는 올해 이 보험료 내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런 거고요. 이전에 과거에 내셨던 냈던 거에 분들은? 대해서는 높은 소득 대출이 적용돼서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네. 훨씬 더 높은 소득 대출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평균이 65만 원이라 하면은 지금 이 소득 대출이 이건 2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2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낮냐? 이 40%, 44% 말하는 거는 소위 명목 소득 대출로 40년간 보험료 납부를 해야지 평균 소득세가 40%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20년밖에 안 냈다 하면은 20%밖에 소득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노후소득 보장에서 문제는 명목 소득 대출에 집착을 해온 거예요. 명목 소득 대출을 높여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지금은 이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한다. 이분들 중에 40%는 무연금 또는 아주 저연금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거의 가입을 안 했거나 가입을 했어도 10년을 못 채웠거나 10년을 겨우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용돈연금 바닥입니다. 60만 원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3% 올린 거에 혜택을 받는 거는 주로 안정된 고소득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 65세 지금 이제 65세 앞으로 이제 지금 63세에서 봤지만 65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59세, 60세에 이제 정년 은퇴를 해야 되고 그런 공백기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연금을 제대로 못 받으면은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노인부양비가 100% 넘으면은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합니까? 그리고 평균적으로 앞으로 국민연금 미성숙해서 그렇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성숙을 해도 지금 이 정부 측에 의하면은 2050년이 가도 평균 가입 기간이 26년밖에 안 될 거다. 그럼 26년 동안 보험료 내가지고 지금 65세 기대 연명이 2045년이면은 2045년이면 사실 70세 기대 연명이 20년이 되고요. 65세 기대 연명은 네. 25년이 되는데 26년간 내가지고 25년 연금을 받는다. 이게 이 13% 40%도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재정 문제와 노후소득 문제 둘 다 구멍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지금 제대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이제 네.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거의 다 지금 주요 논제들을 다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 이걸 먼저 짚고 갈게요. 일단 합의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네. 갈게요.
합의된 것 중에 네.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 이것도 있지만 여기 이제 부차적으로 붙는 게 예를 들어 출산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 기간이 또 늘었고 네네. 출산 크레딧도 첫째 자녀에 네네. 대해서도 이제 확대 네네. 적용됐죠. 네네. 요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뭐 크레딧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좀 강화됐는데요. 네. 저희 뭐 기대보다는 이제 기존까지 이제 출산해가지고 둘째 아이 놓을 때부터 이제 12개월씩 해가지고 최장 50개월로 이렇게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가지고 첫째 애들부터 12개월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을 갖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애기를 네. 놓으면은. 그런데 그 이제 시점과 관련된 논쟁이 있고, 그다음에 군복무 크레딧과 관련해서는 여야 논의할 때도 그렇고 저희는 계속해서 군대 복무하는 20개월 뭐 최대 기간이 사실은 강제 노동입니다. ILO 기준으로 봤을 네. 때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당연히 이 크레딧을 갖다 적용을 100% 다 해줘야 되는데 6개월 해주다가 이번에도 뭐 마지막까지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18개월 줘야 된다 그러고 국민의힘은 12개월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2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그나마 군복무 크레딧은 그러고 뭐 A값에 100%를 주는 것도 아니고 A값의 절반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부분으로 해가지고는 실제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데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조금이나마 진전됐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더 진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 많고, 예를 들어서 뭐 외국 같은 데는 한 24개월씩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또한 이 정부가 이제 이 크레딧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재정으로 역할을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시점이 언제냐, 막 청년들의 뭐 걱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발생 시점에 안 하고 실제로 지급할 시점에 그때, 그래서 뭐 지금 애 놓으면 한 30년 뒤에 받을 때쯤, 연금 받을 때쯤 그때 이제 그 재정으로 넣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도 상당히 좀 펑크가 많다. 그래서 진정으로 청년들을 생각하면은 발생 시점인 그해 발생한 부분들은 그해 해마다, 내년부터 해마다 다 지급하는 이런 구조로 갖다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교수님도 동의를 하세요? 뭐 군복무 같은 경우는 좀 아직 당연히 그건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를 하고, 네. 사실은 이거는 뭐 정부도, 이거는 누구나 이쪽을 조금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정부도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 옛날에야 뭐 이제 뭐 워낙에 이제 가난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지금 정도의 대한민국이라면은 아무리 그러니까 예산이니까 현실적 예산이 부족해도 해야 할 건 해야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거는 하고, 아니면 뭐 더 뭐 세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식으로 해야지. 그래서 정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맞는데 예산 제약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좀 더 그 줄인 건데요. 저는 이거는 당연히 원칙대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예산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죠. 또 하나 이제 짚어볼 거는 그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인데, 지역 가입자의 대부분 사실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죠. 이런 분들은 여전히 좀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첫 번째는 용돈 연금, 너무 연금액이 작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는 거죠. 지금 현재 뭐 한 2,200만 명 정도 가입됐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다 한번 지역 가입자가 68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사유를 해내가지고 못 내는 사람이 44.7%인 306만 명. 그다음에 장기 체납자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좀 포괄해서도 더 훨씬 더 넓게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사각지대, 그래서 지역 가입자, 자영업자, 특수고용 근로자, 플랫폼 네. 노동자, 이들을 어떻게 국민연금 안으로 집어넣을 것인가 관련된 고민인데, 사실은 직장인들은 13% 오르더라도 절반은 어떻든 회사가 내주니까 좀 버틸만 합니다. 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오롯이 자기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고가 좀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뭐 그동안까지는 이제 납부 재개자들만 이제 12개월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저소득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는 하겠다는데 12개월 정도 지원해가지고는 실제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줄여서 내거나 또는 이제 또 국민연금을 갖다가 떠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노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 30년 지나고 나면 또 기초연금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하기 때문에 네. 국고가 미리 들어와서 좀 튼튼하게 국민연금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줄여서 내기 시작하면 국민연금 전체를 결정하는 A값이 또 줄어들어 가지고 전체 또 보험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저희가 모수 개혁에 합의된 부분은 좀 간단하게 짚고 끝낼게요. 이제 구조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실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 거는 좀 답변을 간결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가면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할 얘기는 많은데 일단 가장 구조 개혁의 쟁점이 뭘까라고 본다면 아마 이 얘기 사실 자동 조정 장치. 자동 조정 장치가 이제 정부가 제시한 안인데 결국 뭐 물가라든지 우리 성장률 이런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나 받게 되는 연금액 등을 이제 자동적으로 조정하자라는 거고 이거는 사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둔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 안정 조정 장치에 대해서 일단 찬반 여쭐게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자동 안정장치는 당연히 도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된다. 네.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이 모수개 한 거 위해서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면은 앞으로 연금 금액이 굉장히 깎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노후소득 보장의 문제가 굉장히 생겨요. 그래서 재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개혁을 해야지 지금 여기에다가 자동 안정장치만 한다 하는 거는 도입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건 딜레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제가 정답을 말하려면 이게 좀 복잡해지는 게 그래도 태기를 네, 하라고 하면 태기를 하라고 하면은 저는 자동 안정장치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 재정 쪽의 그거는 방점을 지금 우리보다 훨씬 이 고령화가 여유가 있는 나라들도 국가들이 다 자동 안정장치 하고 알겠습니다. 있고요. 일단 거기까지 듣게 교수님은 예, 이것도 이제 태길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식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지금 현재 정부 안대로에 대한 정부 안대로의 자동 조정 장치, 더구나 추가적인 구조 개혁 없이 현재 정부 안대로의 자동 조정 장치만 도입하는 것은 반대. 예. 단 자동 조정 장치의 의미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식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지적하신 대로 저희 이제 연금행동에서 자동 조정 장치가 정부안 나오고 나서 추계를 해보니까 전 연령대가 다 20%씩 깎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입 시기가 2036년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정부가 제출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천만 원 더 내고 2천만 원 더 받아가니까 3천만 원이 적자인데 거기다가 20%씩 깎이는데 20%를 40년 이제 청년들이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거죠. 50대나 이런 사람들은 뭐 앞으로 살아갈 일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은 엄청나게 깎이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자동 삭감 장치 도입은 안 된다. 이런 방식의 자동 삭감 장치는 도입은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결국은 뭐 실제로 뭐 재정 재계산하는 과정에서도 논의도 절도 안 되고 정부가 처음에는 그냥 뭐 각자 도산하는 DC형으로 가라 했다가 그것도 좀 여의치 않으니까 또 자동 조정 장치 도입한다고 툭 던져놨다. 그것도 이제 반발이 많으니까 결국 무산되기는 했지만 네. 그런 식의 일방적으로 깎는 방식의 접근으로 해가지고는 노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청년들은 거의 폭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 아니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뭐 교수님 말씀하신 방식으로 해서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가지고 정말 자동으로 조정되는데 이게 너무 빈곤 문제가 심각하면 소득 대체율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거 관련해서 열어놓고 논의 안 하고 보험 받는 급여만 20%씩 깎이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다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65만 원 용돈 연금인데 여기서 더 깎아? 그게 용납이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 접근은 어렵고 자동 조정 장치든 방식이든지 새롭게 큰 틀에서 그래서 구조개혁 특위가 또 자동 조정 장치 가지고 12월 달까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진전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정말 국민연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한 큰 여정의 시작으로서 구조개혁 대책 그 디딤돌을 놔야 되고 첫 번째가 앵커님도 제일 고민이 연금 학자들 불러놓으면 매일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데이터와 관련해서 합의하기 위해서 뭐 모든 연금 학자들 모아가지고 OECD 가서 우리의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기준으로 하자 이런 합의부터 시작돼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정폭되고 있고 그 네. 정폭이 시민들한테 심지어는 정치권들은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막 질러요.
예? 천하람원 같은 경우는 막 부모가 자식 저금통 턴다 그러고 어느 부모가 자식도 저금통을 토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자식이 저금통을 털 부모가 있습니까? 어려우면 부모들 보고도 좀 더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일이지 자식 저금통 터는 부모로 만드는 그런 식의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이 한국형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럼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여쭐게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현재 정부안은 사실은 뭐 이제 그 기대 수명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깎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미 도입된 걸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연금을 깎는 걸 해요. 근데 연금을 깎는 식으로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은 이미 보험료율은 높고 그 다음에 이미 연금액도 그래도 꽤 높으니까 네. 조금은 양보하는 건데요. 네. 근데 우리는 둘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동 조정이라는 거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수지 균형을 좀 이렇게 맞춰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출이 지금대로 지출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으면은 네. 지출을 깎는 것도 있지만 예. 수입을 늘리는 것도 있죠. 보험료율을 올리는. 그렇죠. 뭐 보험료를 높여도 되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또 수입을 그래서 저는 한국 상황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가 무조건 급여만 깎는 거로 갈 수는 없고요. 지금 정부안은 급여만 깎는. 그러니까 제가 현재 정부안대로 하는 건 반대다.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거는 수지 균형을 맞추자. 지출이 늘어나면은 수입을 늘리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방안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어놓고서 이제 논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네. 1년 사이에 한 2%포인트 올라갔다. 그럼 그런 것도 증액분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구조까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법에 의해서 5년마다 그 이제 그 평가 추계를 하니까 추계하죠. 네. 5년마다 할 때 추계를 해서 전망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뭐 양쪽 지출과 수입 양쪽을 다 봐서 조정하는 그런 것들은 뭐 필요할 수 있죠. 소장님, 네, 한국형 자동 조정 장치. 네. 지금 수지에 포커스를 맞춘 자동 예. 조정 장치. 수지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제 예, 수입 지출 이제 다 봐야 되는 네. 거는 무조건 깎는 게 물론이고요. 아니라.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보험료하고 소득 대체율만 그동안 얘기를 했는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은 보험료를 높이는 것보다 연금 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래 살게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이렇게 자동 조정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의무 가입 연령을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의무 가입 연령을 가입 기간을 그러니까 가입 기간을 늘리면은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올라가면은 받는 기간이 줄어드니까 지출이 줄어들고. 그럼 몇 그래서 세까지로 늘리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종국에. 덴마크 같은 경우는 평균 연금 수급 기간을 15년 이내로 14.5년으로 하는 걸 목표로 이거 지금 연금 연령을 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덴마크보다도 훨씬 오래 살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덴마크 분들이 더 오래 안 사시죠? 우리가 더 오래 삽니다. 예, 벌써 더 오래 살고 앞으로 그건 몰랐어요. 우리가 세계 최장수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다음으로 돼 있는데 금방 이제 일본 따라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저는 아무래도 연금 수급 기간을 평균 20년 넘게 하는 거는 도저히 이게 안 맞는다. 그리고 연금 가입 기간을 지금 40년 상한했는데 50년까지는 늘려야 된다. 그러면은 2045년에는 우리가 70세의 기대 연명이 20년이 됩니다. 통계청에. 근데 통계청 발표보다 사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러면 2045년까지는 연금 수급 연령을 70세까지는 올려가지고 50년 가입에 20년 수급 그런 정도를 해야지 연금이 이게 되지 않겠나. 50년 가입에 예. 20년 그리고 수급. 지금 사실 서구 국가에서는 다 평균적으로 40년 이상씩 가입을 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실질 소득 대출이 낮은 것도 실질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인데 이 사각지대 문제와 실질 소득 대출이 낮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용관계 기반으로 하니까 사각지대가 많다. 그래서 이거 소득 중심으로 해서 이걸 바꾸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이야말로 소득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령 군인들한테 크레딧 지금 조금 이렇게 주는 거
국가 재정으로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이게 조금밖에 안 주는데 그거보다 군인들 월급 많이 올려줬잖아요. 월급에서 전부 다 이 국민연금 보험료 내게 하자. 보험료를 갖다가 원천 징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크레딧 제도는 보험료는 안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예,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원천 징수 해가지고 그래서 자동 강제 가입을 다 하도록 하잖아요. 지금 가장 안정적이고 고수익의 재테크가 국민연금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가장 안정적이고 고수익의 재테크를 회피하는 게 청년들과 저소득층이에요. 자기들한테 가장 유리한 건데 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고 알겠습니다, 그거를 선생님. 또 보험회사에서 악용해가지고 돼 있는 거 이거를 바로 잡는 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자동 조정 장치를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수급 개시 연령을 좀 더 늦추자라는 안으로 넘어가서 이거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소장님께서는 50년 수급, 50년 보험료 납부 이후에 이제 20년 수급 네네. 이 체제로 결국에는 가야 된다라는 건데 네. 지금 우리 현실은 아주 턱없이 네. 턱이 없는데 아까 CG에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연금 보험 가입 기간이 18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19년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이 36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OECD는 아주 긴 시간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하고 나면은 바로 소득 공백 없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60세 하더라도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고 65세로 받으니까 그것만 해도 소득 공백이죠. 그다음에 1차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시장에서 나오는 시간은 거의 51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동시장의 불안전성이 바로 연금으로 와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정년이 연장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65세로 간다. 뭐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는 노동계가 뭐 일하는 시간 줄여달라는데 더 일하겠다는 게 기특하기도 한데 계속 반대하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정년이 늘면은 연금 수급 시기와 관련해서도 고민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정년이 늘지 않고 2018년 때 문재인 정부 때 정부가 제출한 게 그 4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출한 게 67세로 연금 개시 연령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 했습니까? 용돈 연금에다가 장래연금이냐? 그래 죽을 때 주라 죽을 때. 죽고 나면 주든지 이런 정도로 반발이 커가지고 그 안이 이번에는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보다는 그 안에 반발도 상당히 큽니다. 시기를 늘리는 거. 시기를 늘리려 하면 정년 연장을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갈 수 있도록 하면 노동계도 당연히 동의하고 문을 열겠죠.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이 구조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직급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뭐 6차, 7차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뭐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2033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늦춰지게끔은 돼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지금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퇴직 연령에 대한 문제, 사실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급 시기까지 한 4, 5년 정도 공백이 보통은 있으니까 현실과 이상이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연금의 목적이 일을 할 때는 일을 해서 먹고 살지만 일을 그만두면은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금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연금의 그 원칙은 퇴직 연령 퇴직 다음해부터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면은 64세까지 일을 하는 게 그거는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0세였고 그래서 이제 59세 퇴직이 60이 딱 됐는데 그 뒤에 59세는 그냥 두고 60세만 65세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걸 맞추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사실상은 좀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정말로 59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서 일을 하고 59세까지 일하고 퇴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도 60대 초반에 일하는 비율이 세계 OECD도 굉장히 탑에 속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실에도 60대 초반에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동안에 보험료를 내고 대신 65세 넘어가면은 더 많은 연금 금액을 탈 수 있게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소득 대체율이 43%로 올린 거는 너무 미진한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면. 그렇죠. 아니요. 만약 OECD 기준이면 50% 정도까지는 올려야 아니요. 되는데. 그거는 다른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OECD 기준으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중요한 건 우리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국민연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삼중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더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자, 이제 다음 논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조개혁의 또 논의, 기초연금이 있고요. 이제 국민연금으로 받으시는 거는 네, 노령연금이라고 받으시는 거고, 좀 저소득층, 고연령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지급하는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 우리 퇴직금 가지고 드는 이제 퇴직연금이 있고, 그 외에 더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연금도 이제 드시는 겁니다. 이제 이걸 다 아우르는 이제 전반적인 연금 체계의 재설계를 하는 게 이제 구조개혁인데,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니까 기초연금이 좀 보완이 되고 퇴직연금까지. 근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기초연금도 일단 지급 대상이 좀 좁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퇴직연금도 사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먼저 다 당겨 받으시잖아요. 이게 저희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이게 총체적 난국, 이것만 봐도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소득 대출에다 퇴직연금까지 합하면은 노후소득 보장에 되고, 그걸로 이제 제대로 노후소득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초연금이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런 구조가 돼야 될 텐데요. 저는 이제 이 퇴직연금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대부분 이제 그냥 이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아직은 이제 퇴직연금의 이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자산 축적이 많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이 가장 안정된 투자다 하는 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이 있는데, 이 부분 개선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으로 바꿔가지고 모든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다 하고, 물론 이제 사업장 같은 사업소득자는 이제 이 소득 신고하면서 같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국세청의 소득 파악하고 이 연금 내는 거하고 우리는 분리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질 가입이 기간이 짧고 실질 보험료 수입이 작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모든 그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거에 대해서 13%가 전부 다 보험료 소입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전반적으로 사각지대도 없어지고 실제로 실질 소득 대체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개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거를 등한시하면은 명목소득 대체율 올리는 거 가지고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 네. 오히려 재정적으로만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일 교수님께 제가 질문,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 수급액이 평균 기준으로만 보면 60만 원 수준이라고 보고, 근데 저희가 보통 노후에 기초적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돈을 월 한 160 정도로, 만약에 그 정도로 이제 산정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월 한 30만 원대, 부부인 경우에는 한 월 50만 원대인데, 그럼 이걸 합쳐도 사실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나머지는 이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이제 메워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충분하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질문이 약간 좀 제가 명확해야 될 어폐가 게, 있네. 제가 기초 바이어스가 국민퇴직을 셋을 다 받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을 없죠. 것 같아서. 기초만 받거나 기초와 네. 국민을 받거나 아니면 국민과 퇴직을 받거나 하죠. 그러니까 셋 다 받아서 다 더해서 한다는 건 아닌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이 평균 금액이 한 60만, 65만 원인 거는요. 워낙에 우리가 가입 기간이 짧아서 그래요. 그래서 뭐 가입 기간이 한 뭐 10년 된 분도 있고 뭐 더 그런 분들을 가지고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로 뭐 국민연금에 10년도 가입 못 하실 분들은 뭐 국가에서 어떤 다른 걸로 그 책임을 져야죠. 연금제도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뭐 소수의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보통 한 30년 정도 가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30년 동안 보험료를 분다고 치고, 네. 보통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입 기간을 최소한 뭐 평균 한 30년은
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만약에 30년 정도 우리가 가입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지금까지 퇴직연금이 사실상 노후보장 연금 기능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 개혁할 때 벤치마킹하는 뭐 다른 나라들은 퇴직연금의 그 수익률이 한 뭐 평균 한 7%, 8% 돼요. 그리고 퇴직연금 그래서 노후에 굉장히 중요한 그 파트를 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요. 일단은 어떤 나라도 100% 연금만, 그러니까 공적 연금 혹은 퇴직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을 다 하는 데는 없어요. 네. 그렇죠. 뭐 당연히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러면 전체 자기 노후를 100이라 했을 때 어느 정도를 우리가 기초 국민 퇴직연금을 할 거냐. 그러면 한 100이라 그러면 보통 다른 OECD 평균은 한 70 정도. 60에서 70 사이라고 뭐 봐야 이제 되는 그 거고. 정도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기초연금은 논외로 하고 국민연금, 퇴직연금만 해도 제가 그 계산한 바에 의하면은 30년 정도 가입하신 분이, 그러니까 보통 직장 생활하면서 네. 한 평균 한 가입하신 분이 국민연금 30년 한 거고 퇴직연금이 지금의 퇴직연금은 정기예금 정도 수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나라처럼 혹은 국민연금 정도의 수익률만 돼도 두 개 합치면 공무원연금만큼 돼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공무원연금 가입한 사람 정도의 연금 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이 정상화만 되면요. 그런데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게 정상화가 되면 좋은데 뭐 지금 우리도 아까 1차 노동시장에 나오는 이게 시간이 51세고 저 같은 경우에도 2017년 그러니까 55세에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연금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뭐 63세가 돼야지 받으니까 아직도 못 받고 있으니까 한 8년 저는 공백인데 당장에 이제 55세에 나오니까 아직도 대학생이 2명이었으니까 집사람이 월 300은 무조건 입금을 시켜야 된다. 네. 다들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그럼 무슨 방법으로 제가 퇴직연금 7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무슨 방법으로 입금을 시킵니까? 당장 직장 실업급여 9개월 끝나고 실업급여 180만 원 받는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퇴직연금 그것을 그냥 브릿지 연금으로 중간에 넘어가는 이 국민연금 넘어가는 과정에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퇴직연금이 수수료는 되게 높아요. 근데 수익률은 2%대예요, 여전히. 근데 이 구조와 관련해서 대대적인 이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퇴직연금이 어렵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60세까지는 거의 잡아줘야 돼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60세 이상이 일자리 의무 가입 연령을 늘리려 해도 일자리 자체가 너무 열악한 일자리면은 보험도 또 수입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A값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노동시장에서 견인해 줄 것인가 첫 번째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퇴직연금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공백 문제를 갖다가 크레바스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못 해주니까 결국은 다 연금으로 못 받고 중간에 그냥 일시금으로 받아가지고 헐어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걸려서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자꾸 다층체계를 이야기하는데 다층체계가 들어올 수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나 연금의 구조가 못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게 이번에 개혁 그 합의안에 보면은 그 국가가 그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도 들어갔잖아요. 네. 이거는 예를 들어 다른 공무원연금이나 뭐 사학연금처럼 네. 정부의 지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은 일정 부분은 네. 있는 거죠. 일정 부분은 있고 사실은 국고 토익과 관련해서 지출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 한 25% 정도 국민연금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국고 지급과 관련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죠. 물론 이제 기금이 우리가 지금 현재 1,200조 정도 쌓여 있지만 국고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 청년한테 오롯이 책임지게 하지 말고 국고가 일정 부분에 한 25%라든지 최소한 지금 현재라도 뭐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노동자들이 힘드니까 청년들이 힘드니까 사용자들이 일정 부분 책임지고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해서 그 국고 들어온 국고로 가지고 자영업자들은 이제 지역가입자들이 이 부분들의 보험료를 갖다 충당해 주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국민연금의 완성도는 생긴다고 봐야죠. 자, 오늘도 저희가 토론을 깔끔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토론을 또 약속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수년간 그 지난한 과정을 돌고 돌아서 이제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합의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구조 개혁이라는 훨씬 복잡한 난제가 남았죠.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쪽이 다 먹는 게임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관철시키려고 만들면
우리 다 죽을 때까지 아마 개혁안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